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난 10월 달에 35회 시험이 있었고 내년에 36회 시험이 있죠. 자, 우리 과목은 여기 지금 줄임말로 써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공인중개사업 법령과 실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과목이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늘은 이제 출제 경향이라든가 수험 대책 그리고 1장과 2장까지만 가볍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거우면 안 되잖아요. 자, 먼저 전체 과목을 제가 간단하게 소개하죠. 1차가 2과목, 2차가 몇 과목이죠? 2차가 3과목입니다. 4과목이 아니고요. 여러분 이제 수업을 들을 때는 공부할 때는 공시법, 세법 이렇게 나눠서 수업을 듣지만 한 과목이고 과락을 결정할 때도 한 과목으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쪽이 16문제, 이쪽에 24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더라도 40문제 한 과목으로 시험 본다는 거. 먼저 과목의 이름을 보시면 1차 과목에 부동산학개론이 있죠. 학자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학문적인 거라는 거죠. 근데 1차의 두 번째 과목 민법, 법자가 들어가 있죠. 민사특별법, 법자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법이 주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민사특별법이라는 법은 따로 없잖아요. 여러 가지 법을 합쳐서 민사특별법 이렇게 부르는 거고 여기에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뭐 가등기담보법 이런 게 들어가 있죠. 이 차의 첫 과목이 공인중개사 법령과 실무.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매주 토요일 날 저랑 같이 배우는 과목이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가 들어가 있죠? 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실무도 여러 가지 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따가 다시 한번 보기로 하고 그다음 두 번째 과목 부동산 공법. 부동산 공법이라는 법은 없어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거나 뭐 건축법, 주택법 이런 걸 다 합쳐서 부동산 공법. 여기는 뭐 등기법도 있고 지적법도 있죠. 여기도 법이고 여기도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개사 공부를 한다는 것은 곧 법을 공부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평소에 이쪽에 익숙한 사람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법에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라는 얘기고요. 지금 제가 여기다가 가물병 이렇게 써놨습니다. 요거는 이제 실제로 득점을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시험 공부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갑의 경우는요. 1차에 70점, 2차도 70점, 평균 60 이상, 60 이상이니까 합격했죠. 흔히 동시에 합격하면 동차 합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주 무난한 그림이죠. 근데 을의 경우는요. 1차가 80점, 2차가 57.5점입니다. 2차가 안 됐잖아요. 몇 문제 차이로 떨어졌죠? 3문제. 문제 하나당 2.5점이니까 아깝게 떨어졌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 회 시험에 1차를 면제받고 2차만 보시면 돼요. 근데 다음 회 시험에 2차만 공부를 했어요. 이거 들어가면 안 되는데. 잠깐. 다음에 시험에 2차가 안 됐어요. 이거 왜 이러나? 2차가 안 되면 1차부터 다시 봐야 돼요. 다음으로 병의 경우는 1차가 57.5점, 2차가 80점이에요. 이분은 1차가 안 됐기 때문에 2차 시험이 무효 처리되는 거예요. 두 문제 차이로 아깝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다음번 시험에 1차부터 다시 봐야 돼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2차 과목, 3과목 합격했으면 다음번 시험에
이거만 합격하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1차가 안 되면 2차 무효 처리하고 1, 2차를 다 봐야 되니까 상당히 피곤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과목제를 했으면 좋겠어. 과목 통과되면 다음번에 다른 과목만 보도록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제가 왜 이 수치를 제시했냐면 보세요. 을은 2차가 아깝죠. 병은 1차가 아깝죠. 근데 왜? 을의 경우는 1차 점수가 너무 좋잖아요. 이 사람이 2차 공부를 이렇게 좀 더 했더라면 1차를 좀 적게 맞더라도 2차까지. 반대로 병은 2차 점수가 너무 좋잖아요. 1차에 좀 신경을 썼더라면 동시에 합격했을 텐데 안타깝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그림을 피할 수 있도록 모의고사 같은 것에 참여를 해서 본인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검증을 받아봐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갈 수 있겠죠. 사례를 좀 보여드렸습니다. 자,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합격자 결정 방법이 있는데 합격자 결정 방법은 1차는 언제나 절대평가예요. 그러니까 과락이 없어야 되고 과락이 없어야 되고 40점 이상 40점 이상이고 평균 60 이상이면 언제나 합격입니다. 그러나 2차의 경우는 세 과목 역시 과락이 없어야 되고요. 평균 60 이상이면 절대평가로 합격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상대평가할 수도 있어요. 상대평가하는 경우는 선발 예정 인원을 미리 정했을 때 10,000명을 뽑겠다, 15,000명 뽑겠다 하면 1등부터 10,000등, 1등부터 15,000등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10,000명을 뽑겠다 그러면 10,000등까지 합격이니까 12,000명, 13,000명 이렇게 합격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 상대평가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시험이 어려우면 55점 맞고도 합격할 수도 있고 시험이 쉬우면 65점 맞고도 떨어질 수 있어요. 규정상 그렇다는 얘기지 상대평가를 현실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상대평가는 어디서 하죠? 공무원 시험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인원이 정해져 있잖아. 검찰직 7급 30명. 그런데 900명이 모였다. 그러면 이제 30명만 뽑는 거죠. 경쟁률이 30대 1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아무튼 합격자 결정 방법이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공인중개사법의 연역. 지금 우리 과목의 이름이 두 가지였잖아요. 공인중개사 법령과 실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인중개사법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역사를 한번 보자 이겁니다. 자, 여러분이 이 중개사 공부를 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합니까? 부동산 중개업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먼저 여러분들은 뭐에 관심 있죠? 부동산에 관심 있습니다. 부자가 빠져 동산으로 가면 안 되죠. 두 번째는 뭐에 관심 있어요? 중개에 관심 있다. 부동산 소개죠, 소개. 그런데 그걸 사업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부동산 중개업에 대해서 옛날부터 있어 왔어요. 조선시대에도 있었고, 일제시대에도 있었고, 해방 후에도 있었고, 중개업이 있었는데, 이걸 규제하기 위해서 이제 법을 만들죠. 그 법이 부동산 중개업법이었어요. 공인중개사법이 아니었던 거죠. 왜 이때는 공인중개사법 이렇게 안 했을까요?